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마침내 대부분 학교들의 겨울방학이 끝나고 이번 학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정신집중해야 할 시기가 오면서 대학을 다니는 우리의 자녀들 다소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연말 할리데이 기간 동안 즐거웠던 흥분의 여운이 조금씩 남아있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을 다시 강하게 먹고 본인 앞에 주어진 목표를 향한 질주는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생각보다 여름처럼 바로 옆에 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한 해 한 해를 이겨나가다 보면 어느새 졸업과 사회가 바로 앞에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었던 것처럼 우리 각 가정 소중한 자녀들도 잘 이겨나갈 것이고 이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의 토픽은 셀폰과 학교, 메디케이드, 3년제 학사 학위, 애플 사이더 비네거, 그리고 관광 최악의 목적지들입니다. 요새 셀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어린이, 티네이저들, 부모님들, 학교 안에서 이런 셀폰에 사용하고 셀폰에 대한 룰에 대한 입장들이 다 다릅니다. 최근 미시간주 플린트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번 겨울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룰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바로 학교 안에서 셀폰과 또 후디가 달린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는 단연코 안전에 대한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학군의 슈퍼인텐던트인 캐벌린 존스 3세는 학교 내 셀폰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지난 12월 13일 학군 내 보드 멤버 투표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현재 미국 내 점점 커져가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사실 셀폰이라는 것이 나온 이후 줄곧 학교 안에서 셀폰에 대한 의견은 늘 있어 왔죠. 지난 10월에 영국에서는 학교 안에서 셀폰 금지가 실행 중이고요. 비슷한 폴리시가 핀란드나 프랑스 그리고 최근에 시작됐고 이번 달부터 네덜란드에서도 룰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워진 룰은 그 이전보다 한층 더 강력해진 셀폰 룰인데요. 학교 안에서는 언제고 어디서든 하루 종일 셀폰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기는 경우에 단호하게 처벌된다는 것이죠. 플로리다주 한 예를 들어봅니다. 지난 여름부터 주 전체 학교 내 수업 중 금지가 되어 있는 새 룰이 시작됐는데요. 그중 한 학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학교인데 점심시간 그리고 또 클래스 중간 시간에도 셀폰이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어린이들, 티네이저, 부모님들 모두 다른 반응인데요. 이것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학교 안에서 셀폰 금지는 학업 성취도와 사회적인 대인관계에 좋다는 의견입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 수백 군데가 넘는 학군들이 학생들의 정신건강 피해 이유 등으로 소셜미디어 회사를 소송 중인 가운데 이런 시점에서 일부 학생들도 이런 방침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학생들 자신들이 말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학생들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모습이 더 자주 목격된다고 하고요. 보통 때 스크린에 얼굴을 푹 파묻고 있는 시간 대신 교실 바깥에서 뛰어노는 모습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학교 교육 자체가 요새는 상당 부분이 셀폰과 테크놀로지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이런 새로운 룰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적용할지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셀폰 룰이 다양합니다. 하루 종일 마음대로 제한 없이 셀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학교에서부터 정반대로 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셀폰 주머니 안에 집어넣고요. 학교 마치고 나가는 순간까지 만질 수도 없는 정도까지 다양한데요. 학교 안에서 셀폰 사용 또 셀폰 금지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1988년 당시 뉴욕시에서 커뮤니케이션 장치 디바이스라 그래야죠. 그때는 주로 비퍼였죠. 이 비퍼가 학교 안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었는데 2006년 와서 그때 당시 뉴욕 시장이었던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학교에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하면서 이런 것을 사용을 금지했죠. 그러다 2015년에 와서 빌 디블라시오 시장이 이것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2009년에서 2010년 그때 기간에는 학교의 90%가 셀폰을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부터는 이것이 65%로 크게 떨어졌는데요. 앞에 말한 플린트에서도 셀폰이 금지되어 오다가 그러다 기술이 교육에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커져가면서 다소 변화가 생겼던 것이죠.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 내 많은 학군들이 이런 같은 이유로 셀폰 제재에 한결 더 자유롭게 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고 셀폰을 통해서 벌어지는 싸움이라든지 위협, 또 폭력을 비디오로 찍는 것 등 다양한 문제가 점점 더 발생하면서 강도가 더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죠. 반대 입장 측의 비난도 있지만 학군 측은 그래도 이 반대를 넘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을 더 앞지른다고 그래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는요, 이것을 신랄하게 반대하는데 워싱턴 DC에서 리더십 스킬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디렉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셀폰은 이제 우리 생활의 큰 일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물론 셀폰이 집중력을 흐트리는 것은 알지만 그렇지만 현대 학생들 셀폰이 계산기가 되기도 하고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도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와 연결도 시켜준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한 학생이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레이크 찰스의 바비 하이스쿨을 다니는 브래넌 스티븐스는 현재 아침 7시 43분에서 오후 3시 6분까지 셀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본인 학교를 말합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다 들키면 학교 안에 벌 방침이 아주 극심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2023년 들어서 학교 안에서 셀폰 사용 금지하자는 의견이 더 대두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여러 연구에서 이미 증명되듯이 이런 셀폰이 아무래도 학업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전 세계 학생을 대상으로 비교한 연구에서도 보면 이 셀폰이 방해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 본인 것은 물론이고요. 친구 셀폰으로 인해서 집중이 흐트러지는 이런 디스트랙션이 명확하게 증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셀폰을 끄고 본인의 주머니나 백팩 안에 보관하고 있어도 이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 교장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셀폰을 금지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반 교사들에게도 수업 중에 셀폰을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복도를 지나가면서 학생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이 셀폰 들여다보고 텍스팅하는 것 삼가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최근 커먼센스 미디어가 실시해서 내놓은 수치를 보면 청소년들 중 하루 종일 평균 240개 이상의 노티피케이션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중에 4분의 1 이상은 학교 다닐 시간이라고 합니다. 수업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2016년 영국에서 나온 결과가 있는데 셀폰 사용을 금지한 이후부터 아카데믹 레벨이 크게 상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셀폰이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글로벌 차원의 공통된 의견인 것은 확실합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다양한데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그래도 비교적 큰 지장을 받지 않는데 도움이 필요한 학업 성적이 더 올라가야 되는 학생들은 이런 데서 더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지난 2023년엔 전 세계 학교 차원의 셀폰에 대한 대화가 진짜 몇 배가 오고 간 한 해였습니다. 이제는 올해 들어서는 셀폰 금지를 밀고 나가는 학군들이 점점 더 많아질 텐데요. 이 중에 한 학생이 있습니다. 14살 된 8학년 학생 오웬 미어스는 많은 학생들에게서도 큰 변화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본인은 크게 달라진 건 모르겠는데 일부 학생들은 고전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본인의 같은 반환의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예전보다 한층 더 잘 어울리고 친절해진 모습이라고 14살짜리 학생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화를 한층 더 하고 심지어 선생님들과도 더 많은 대화를 한다면서 전체 분위기가 한층 더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 학교 내 셀폰 금지가 점점 더 확산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지난 3년이 넘는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저인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보험이 있죠. 메디케이드 자격 엘리지빌리티를 확인하는 과정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재가동되면서 상당수 사람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려 1,300만 명이 넘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텍사스주의 싱글맘인 에리카 올린스키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풀타임 잡까지 유지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자녀 중 5살짜리 아들이 뇌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에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놀랍게도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희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9월에 와서 다시 암세포가 나타나고 이제 방사능 치료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2달이 지나고 텍사스 주정부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들과 그리고 또 다른 자녀 1명이 더 이상 메디케이드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고용 기록 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아들이 커버리지 캔슬되기 딱 3주가 남은 시간이어서 엄청나게 촉박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아들 암 치료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이제 이런 문제까지 나를 죽고 싶게 만든다고 말을 하면서요. 최악의 트라우마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아들에게 특히 메디케이드는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방사능 치료, 필요한 간호 비용을 커버해 오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스토리는 최근 지난 8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줄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메디케이드는 3년 동안 중단했던 확인 절차, eligibility를 다시 검토 시작하면서 수천만 명이 자격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저소득자에게 정부 차원에 주어지는 건강보험 메디케이드는 매년 자격 체크를 거치고 리뉴 가능성 여부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 연방정부는 이런 확인 절차를 동결할 것을 지시 내렸죠. 그동안 그리고 아무도 자격이 박탈되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바이든 정부는 이런 동결을 중단할 것을 오도했죠. 12월까지 1,300만 명이 메디케이드가 더 이상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이 가입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자격 박탈 숫자를 모두 계산해 보니까 지금 메디케이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전체 숫자는 78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자격을 박탈당한 케이스의 70% 이상은요. 앞에 말한 여성처럼 서류 미비 이유가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다시 갖추고 다시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이런 기간 동안 생사를 나눌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장기 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엘리지빌리티 손실에서 자격을 박탈당한 가장 많은 숫자가 높은 곳이 앞에 말한 텍사스주라고 하는데요. 올해만 자격을 잃은 사람 숫자가 179만 명이 넘습니다. 텍사스주는 이렇게 잘못된 메디케이드 자격 상실 정책을 앞으로 1년 이상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 이러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텍사스주는 주 차원의 팬데믹 기간 동안 메디케이드 등록자 숫자는 기록적이었다고 말을 하면서요. 이제는 과도하게 무분별하게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 970만 명이나 되는데 이런 기록은 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적절하게 자격을 되돌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에리카 씨는요. 주정부 담당 기관과 수도 없는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전화 통화는 거의 싸움 수준이었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였을까요? 지난 12월 말 아들의 메디케이드 커버리지가 복원됐다고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그러나 담당 기관에서는 말하는 것은 이런 불편함의 이유로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한 갱신 서류를 다 받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텍사스주의 Common Unity Care Healthcare의 Financial Assistant인 마리솔 가르시아 씨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이드 베네핏을 잃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하면서요.
그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no idea였다고만 말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연말에 너무 바빠서 알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번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게 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연령 그룹은 아무래도 어린이들입니다. 지난해 메디케이드 자격 상실한 어린이 경우가 3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것을 두고 지난 9월 연방정부가 앞장서서 각각 주정부들과 협의 끝에 이 중에 50만 명 이상이 자격이 복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에리카 씨 아들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찾는 동안 본인 에너지는 완전히 고갈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수십 시간 전화에 매달려 앞에 말한 대로 상의가 아니고 하루 종일 싸움이었다고 말합니다. 내 아들은 뇌암 환자로 방사능과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인데 그런 상황에 미비된 서류만 고집하고 있으니 정말 내가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메디케이드는 저인컴 또는 불구된 미국인들이 주정부의 신청에 얻을 수 있는 건강보험이죠. 이곳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것을 메디케어라고 부르는데 같은 것입니다. 지난 봄에 팬데믹 기간 동안 동결되었던 엘리지빌리티 체크가 중단되면서 매년 자격이 변할 수 있는 현실이죠. 이렇게 자격을 잃게 된 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다른 방법의 커버리지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초반기 전국적으로 370만 명이 자격을 상실하고 루이지애나 주에서만 지난 6월 한 달 동안 5만 명이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자격 상실이 일어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서류를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healthcare.gov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의 상황을 판단하고 갖춰야 하는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절대 메디케이드를 상실하기 전에 미리 모든 갱신 서류를 갖추고 적절한 것을 다 갖춰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말한 대로 현재 메디케이드 커버리지를 상실한 사람의 대다수가 서류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를 잃어버리고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은 자격 상실 이전 60일 동안 다른 플랜에 등록하게 인도도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직업을 통해서 들 수 있는 보험 옵션도 있고요. 아니면 Affordable Care Act에 등록하는 것도 또 다른 옵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인이 메디케이드를 상실했다고 해도 본인의 자녀들은 자격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꼭 확인할 것을 추천하는데 이것은 어린이 프로그램인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이라고 CHIP라고 약자가 있는데요. 연방의 빈곤 레벨인 내가족 연봉 3만 달러의 4배인 12만 달러까지 아래면 어린이에게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팬데믹 기간 동안 동결되었던 이 메디케이드 엘리지빌리티 확인이 이제 다시 재가동되면서 1,300만 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요새 대학 학비는 점점 높아지고요. 또 전국적으로 이 스튜던트 론 이슈가 큰 이슈이면서 이런 상황에 또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는 비율은 점점 하락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새 예전부터 존재하던 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일까요? 이것은 바로 3년제 학사 학위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현재 세메스터 방식의 대학에서는 졸업하기 위해서 학사를 받기 위해서 이수해야 되는 학점이 120학점입니다. 이것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 대학 측이나 아카데믹 스케줄을 전문하는 기관에서는 풀타임 학생이라면 4년에 다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학생 중에는요, 하이스쿨에서 가지고 온 AP 클래스들로 크레딧이 있고
또 그때 당시 칼리지에 가서 과목을 택하거나 이 크레딧을 미리 받고 썸머스쿨 또 한 학기에 조금 무리해 가면서 15유닛 이상 마치면서 4년 안에 모든 요구 조건을 끝내고 졸업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학사받는데 4년보다 훨씬 길게 걸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전국 대학생 연구센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사립대학교 재학생 중 12%, 그리고 주립대학 재학생 중 10%는 4년 학사 과목을 3년에 마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120유닛을 3년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른 것 다 쳐다보지 않고 전력 질주하면서 3년에 마치는 학생들이죠. 실제로 대학 측도 4년 과정을 3년에 마치는 120유닛을 한층 더 빨리 마치는 스케줄을 디자인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리지스 칼리지에서는 5개 전공 분야가 이런 스케줄을 제공받고 있고요. The Butler University에서는 10개 넘는 전공을 3년제 스케줄을 제공하기도 하고 University of Iowa 그리고 Purdue University에서도 몇 개 전공을 이렇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함에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 3년의 학사 과정을 마치면서 학비와 생활비 포함해서 몇만 달러 절약할 수가 있죠. 또 더 1년 먼저 실제 직업시장에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장점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아이디어는 절대 인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쉽지 않죠. 3년 동안 특별한 휴식 없이 질주해서 학교만 다녀야 하고 공부 외에는 대학 생활이 가져다주는 어떤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없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별 인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인기를 끕니다. 이것은 4년 커리큘럼을 3년의 스케줄을 밀어넣는 방법이 아니고요. College in 3 Exchange라는 것인데 이것은 120유닛을 3년에 마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학사를 받는데 3년에 120에서 줄어든 90유닛을 이수하면 받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1980년에서 2022년 사이 Financial Aid 외에 본인 부담, 대학에 들어가는데 본인 부담의 비율이 21%에서 44%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대학 학비도 4년제 주립대학의 경우에는 1년에 6,580달러가 올랐고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18,710달러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3년제 학사 아이디어를 두고 정치가들, 교육자들 찬반이 오고 갑니다. 2009년 그때 당시 테네시주의 상원 의원이었던 러머 알렉산더 상원 의원은 3년제 학사 아이디어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치 이것은 가솔린 효율이 높은 자동차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그리고 오하이오 유니버시티의 수석 경제가인 리처드 베더 교수, 또 전 콜로라도 유니버시티의 총장을 역임하고 오하이오주 주지사였던 리처드 셀레스트,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의 조지 켈러 교수 모두 이것을 지지했습니다. College in 3 프로젝트 3년 커리큘럼을 디자인해서 4년제 프로그램을 한층 더 느린 페이스로 진행하게 하면서 이러다 보면 학생들에게 번아웃 되는 것을 방지해주고요. 또 캠퍼스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이나 활동을 최대한으로 만끽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의 프로그램을 이런 방식에 맞춰서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디테일 정리 중이라고 합니다. 한 예로 흔히 보는 세메스터당 과목보다 7주마다 나누어서 연결하는 코스를 디자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일정 토픽에 대해서 짧은 기간에 더 깊숙이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널리 퍼져서 사용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또 어떤 전공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등등, 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들의 숫자, 이런 많은 도전들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3년제 학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대학 교육에 비유되면서 미비하다는 생각을 없앨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은 리처드 액먼 교수인데 이 교수님은 본인은 4년제 대학 학위를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은 4년 동안 수업도 중요하지만 이 대학 생활을 거치면서 얻어지는 성숙함, maturation 과정 또한 큰 부분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부 대학에서 3년제 프로젝트를 실험해 본다면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4년제 대학이 가져다주는 가치에 대해서는 본인은 아주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College in 3 Exchange. 이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3년에 클래스 스케줄을 매니지할 수 있으면서 학사를 취득하고 그러는 과정에 여름 휴가나 다양한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 나온 것은요.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명예 교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zemsky 교수와 University of Minnesota의 로체스터의 로리 캐롤 총장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2021년 이들은 13개 대학에서 3년의 과정을 마치고 학사를 얻을 수 있는 Undergraduate Degree 디자인할 것을 설득했죠. 이렇게 시작됐던 대학 숫자도 이제 17개로 늘어났고요. 이쪽 저쪽에서 재정적인 지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유타주의 BYU에서는 3년제 온라인 학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서 졸업하는데 90에서 96 유닛만 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지난 12월 American Public University System은 2024년 4월부터 사이버 시큐리티 전공 학사 프로그램을 3년제로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College in 3 Exchange 하에 90유닛의 학사를 제공하는 첫 번째 유니버시티로 인정된 것이 무한대로 기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학생들에게 학위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가장 큰 걸림돌인 현실에 우리가 앞장선다는 것이 한없이 기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자 마침내 3년제 학사 학위 프로그램의 연방 차원에서도 이것이 인식되면서 에이미 클로부컬 그리고 매기 하산 두 명의 상원 의원이 많은 대학들에게 3년제 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시행해 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이 한층 더 재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고 이런 것은 졸업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연방정부 차원의 3년제 학사 프로그램이 승인되는데 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 애플 사이더 비네거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 있을 텐데요. 이 애플에서 만든 사이더 식초죠. 이것이 우리 건강에 좋고 어떤 데서는 체중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줄 수 있는데 이런데 요새 많은 유명인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식초는 오랫동안 실제 음식의 사용도가 다양한데요. 샐러드 만들 때 드레싱에서부터 다양한 소스 그리고 스튜에도 들어가는데 최근 들어서 이것이 애플 사이더를 발효해서 만들면서 건강적인 베네핏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새 흔히 들리는 소리는 체중도 감소하게 만들어주고 혈당 레벨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에너지를 넘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본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전문가들 말을 보면 애플 사이더 비네거가 어느 정도 건강 베네핏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애플 사이더 비네거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갈릭 애시드라고 있고요. 캐테친 애시드 등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산이죠. 아세틱 애시드로 인한 것입니다. 전문가 중 한 명인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영양학 부총장인 캐롤 존스턴 박사 말인데요. 아세틱 애시드는 몸 신진대사의 중요한 대사 산물이라고 하면서요. 이것이 유일하게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아세틱 애시드, 식초 비네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모든 병을 치료해 줄 것 같은 이것은 착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에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증명은 없다고 존스턴 박사는 얘기하면서 애플 비네거뿐만 아니라 이 존스턴 박사는 지난 수십 년간 비네거만 연구해온 분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혈당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2021년 본인 연구에 의하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존스턴 박사는 본인 생각에는 세 가지 이유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로 위에서 음식을 비우는 속도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이 혈액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연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녹말을 분해해서 당으로 만드는 것을 막는 것도 두 번째 이유이고, 세 번째는 근육세포가 당을 흡수하는 것을 증가시키는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혈당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 인슐린 센시티비티를 높여주면서 이렇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몸이 몸에 들어온 당을 한층 더 현명하게 사용해서 에너지를 나게 해준다는 데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또 나온 것에 의하면 애플 비네거가 체중을 낮춘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시는데 음식을 먹고 배 안에 포만감을 늘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추가의 음식을 먹는 것을 자제하기에 도움을 주고 그래서 애플 사이더 비네거는 음식을 더 적게 먹고도 포만감을 지속시켜주면서 추가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지난 2022년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6그룹 중에 4그룹에서 식초 섭취로 인해서 식욕을 낮춰주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식욕을 직접 낮추는 데 베네핏은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식욕의 영향과는 다르게 오히려 식초로 인해서 좀 더 밸런스된 식사 습관이 생기게 만들어주고 또 정기적인 운동을 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체중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는 측근들이 더 많았습니다. 거기다 아직도 많은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되지만 우울증에도 도움을 준다는 얘기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우리 비네거가 뇌 신진대사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거기다 만성 질병에 좋다는 폴리피놀을 제공하는 소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존스턴 박사는 이것에 대해서 포텐셜은 있어 보이지만 아직도 확실하게 말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식초는 꼭 애플 사이더 비네거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5%의 아시릭 애시드만 들어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예로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발사믹 비네거도 농도만 맞는다면 좋은 옵션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네거 식초의 적정량은 하루에 1개나 2개 테이블 스푼 정도를 권하고요. 하루에 4개 스푼 이상은 섭취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이것을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하루 내내 먹는 음식 안에 조금씩 첨가해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샐러드 드레싱이라든가 치킨이나 생선을 양념, 간이 배게 하는 매리네이팅에 좋고요. 야채를 담궈 넣는 피클 용도로도 좋고 수프이나 스튜에도 들어가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냥 식초만 섭취하려면 12아운스 물에 식초를 섞어 마실 것을 권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산성이 높은 식초입니다. 그래서 그냥 식초만 마시면 아무래도 목구멍 안쪽에 심하게 자극을 하거나 또 이렇게 오랫동안 섭취를 하다 보면 치아 에나멜에도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시중에 나와 있는 애플 사이더 비네거 캡슐로 된 것도 있고요. 거미처럼 나와 있는데 이것은 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은 FDA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물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고요. 이것이 혈당을 낮추는 약이나 포테시움과 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만약 위산액이 역류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추천되지 않습니다. 이미 식도 안쪽을 더 심하게 불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다 위에서 음식이 아주 느리게 내려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것 역시 식초를 권하지 않습니다. 또 결국 식초가 심장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 말도 나와 있는데요. 심장 건강을 좋게 하는 것은 절대 한 가지 이유만을 들 수가 없죠. 그리고 그중에 상당수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식초가 우리 건강 전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결론은 현재 나와 있는 최고 연구 결과들 중 혈당 낮춘다는 것은 유력해 보인다고 하는데 이 존스턴 박사는 애플 사이더 비네거 섭취 절대 나쁠 것은 없다고 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트레이더 조즈 같은 마켓에 가시면 거기 애플 사이더 비네거가 아주 저렴하게 팔고요. 쉽게 구입이 가능한데 한 두어 병 사가지고 오셔서 물 마실 때 조금씩 첨가해 드시면 절대 나쁠 것 없다는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애플 사이더 비네거 건강에 꼭 첨가 목록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지난 2023년 여행이 엄청나게 회복되면서 유명한 곳곳에 관광을 갔던 수많은 사람들 최악의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관광 수익만요, 이 전 세계에서 95달러를 기록하면서 이것은 팬데믹 이전의 95%까지 회복한 숫자라고 합니다. 이런 장소들 중 전 세계 유명한 곳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 방문객 숫자 신기록을 수립한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로컬 경제에는 좋았겠지만 이로 인해서 높아진 소음이라든지 트래픽, 공해, 수많은 공공시설들이 파괴되면서 그곳에 거주하는 로컬 사람들의 삶의 질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대표적인 유럽 인기 도시들을 선두로 많은 관광객에 가하는 비용이라든가 제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새로 곳곳에 생겨나는 투어리스트 텍스라든지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방문객을 차단하는 캠페인, 또 관광객 숫자 제한 등 아주 다양한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문제 있는 지역을 피하게 되죠. 또 터무니없는 추가 비용을 멀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인기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장소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64%나 되고요. 가려던 장소에 문제 요소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바꿀 것이다 이렇게 말한 비율은 31%였습니다. 2023년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유명하지만 관광객들에게 최악의 장소 몇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암스테르담인데요. 네덜란드의 수도이죠. 2023년 특히 젊은 층 영국 남성들을 피하고 싶다고 이것은 정부 차원의 발표였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영국 젊은 남성들을 웰컴하지 않는다고 stay away 이렇게 외치고 있네요. 네덜란드는 또 길거리에서 마리화나 피우는 것을 금지를 시작했고, 그리고 2024년 암스테르담 여행을 고려하는 사람들 중 최고의 투리스트 텍스를 각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을 피하려면 그나마 1월에서 3월 사이가 조금 덜 붐빈다고 합니다. 계절적으로 아무래도 추운 시기라 그렇겠죠. 또 네덜란드를 경험을 하려면 암스테르담이 아니어도 헤이그라든지 로터담 같은 다른 역사적인 도시도 많다고 나와 있고요. 또 한 곳 추천하는 곳은 암스테르담의 남서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델프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DELFT. 이곳의 별명이 미니 암스테르담이라고 붙어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에센스입니다. 지난 여름 수많은 관광객 정말 폭염 속에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지질학적 명소 아크로폴리스, 하루 방문객 숫자를 2만 명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는 그리스 정부는 더 많은 장소에 이런 숫자 제한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고요. 엄청난 숫자의 관광객들이 그리스 섬들에도 몰렸습니다. 최고로 유명한 미코노스는 최악으로 많이 몰려들었던 장소입니다. 한여름 7월과 8월을 절대 피할 것을 추천하고요. 오히려 그 전이나 그 후를 9월이나 10월을 더 추천합니다. 아크로폴리스를 방문을 하려면 예약을 해야 되고, 이 예약하는데 가장 많은 방문객과 또 크루즈쉽에서 내려서 오는 사람들이 주로 오전에 몰리는 이유로 예약을 오후나 early evening 시간대가 훨씬 낫다고 나와 있습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도시 바르셀로나,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한 곳이죠. 여기야말로 몇 년 전부터 새로운 호텔 건설을 맡기 시작했고요. 단기적으로 방을 렌트하는 걸 제안했습니다. 이곳은 사실 정치 싸움으로까지 번졌다고 하는데 지난 10월 이로 인해서 바르셀로나의 북쪽 항구 터미널을 아예 문을 닫으면서 크루즈 선박들을 막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올 4월 1일부터 작년보다 더 오른 시티 서차지가 붙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 서차지 액수는 주민들에게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고요. 오히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집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내용들이 주로 관광객들 돌아가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유럽 도시들이 그렇듯이 여름이 피크 시즌이라 7월과 8월은 절대 피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파리입니다. 파리는 관광객들에게 최고 인기 장소이죠. 불의 도시, 낭만의 도시 파리. 작년 최고의 방문객 기록을 올렸습니다. 또 2024년 올해는 파리 하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장소입니다. 더 붐빌 것은 기정사실이죠. 최근에 파리를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눌려서 스퀴즈 되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이럴까요? 에펠탑 정말 최악이었고 루브르 박물관은 2022년부터 하루 방문객 3만 명 숫자를 제한해 적용 중입니다. 이번에 하계올림픽은 7월 28일 날 개막합니다. 그렇지만 올림픽이 아닌 시간에는 방문하는 것이 한층 더 괜찮을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프랑스의 파리 말고도 방문할 곳이 너무 많다고 강조하면서 리옹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은 태국의 푸켓입니다. 타이 정부는 코비드 제한을 2022년 10월에 가서야 풀어줘서 좀 늦었는데요. 그러자 수많은 관광객들이 푸켓 방문으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 최고로 오버 투어리즘 1위 자리에 푸켓이 올라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오랜 내용들을 보면 정말 지리학적으로 최고로 놀라운 스터닝한 곳이 푸켓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최악으로 붐비고 공해, 폴루션이 최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대 트로피컬 몬순 기후로 인해서 이곳의 피크 시즌은 오히려 11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몬순 시즌인 5월에서 10월 사이 방문하는 것은 아무래도 덜 붐비겠죠. 그렇지만 비 맞을 것을 감수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태리의 베니스입니다. 정말 유명한 그랜드 카나를 타고 들어가는 베니스. 수많은 작은 다리들과 스퀘어들이 많죠. 2023년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려 문제 해결이 가장 느린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5살 이상인 방문객이 베니스에서 밤을 보내지 않고 묵지 않는다면 하루에 방문하는 그 fee charge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유네스코의 World Heritage in Danger 리스트를 피했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보는 것은 베니스의 미래는 별로 밝아 보이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 역시 11월에서 3월 사이 기온이 낮으면서 덜 붐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막 지나간 2023년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 다 겪었던 것인데요. 인기 많고 유명한 장소들은 예외 없이 미어터지는 사람들의 이 최악의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지난 할리데이 기간 동안 라스베가스 같은 곳에 다녀온 사람들 절대 예전 라스베가스가 아니라고 모두 실망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지고 유명한 장소들을 점점 더 피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인파로 인해 즐거운 휴가를 망쳐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3년이나 넘는 팬데믹으로 묶여있던 수많은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유명한 장소로 몰려드는 현실은 어떻게 보면 예상되었던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2024년 들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잡으면서 이런 웃지 못할 경험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그 장소의 로컬 사람들이 즐기고 생활하는 그대로 모습을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값어치 있어 보입니다. 요새는 여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장소에 가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그 지역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오는 방법이 인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2024년 현명한 계획을 잡으시고 값어치 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